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중요한 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 재판장 김진동, 오늘 낮 2시 반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선고 공판을 여는 날. 네. 네. 제 인생에서 재수할 때 합격 발표 기다리던 때보다 더 떨리네요. 어제 궁금해하셨던 김프로의 전망 5년형. 이정열 전 부장판사 역시 아주 법조계의 판사들의 욕망까지도 다 읽는 분인데, 이분 역시도 10년이 넘지 않을 그런 한 5년 정도로 제가 느낌이 오던데, 그 정도의 그 형량을 예견했더군요. 네,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법을 잘 몰라서 10년 이상의 중형 1번 아니면 무죄나 집행유예 2번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예. 김프로와 이정열 판사님의 해설을 들어보니까 3번이 있는 거죠. 한 5년 정도의 가벼운 실형, 타협책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궁금해서 이 이야기를 전혀 전하지 않고 김프로 방송을 듣자마자 저희 강경훈 법조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너 하나만 찍어봐라. 일단 그냥 아무렇게나 한번 소설을 써봐라 얘기를 했더니 강경훈 팀장이 한참 고민하더니 중간쯤 나올 것 같아요. 중간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2년형 구형했죠? 그러니까 한 5년 정도를 강경훈 팀장도 내다보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3번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사실 조금 서글프기는 합니다. 서글프긴 한데 결과는 이제 두고 봐야 하는 거고요. 오늘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결과를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결과를 보기 전에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 결과와 상관없이 한국 사회가 왜 이 뇌물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경제학적인 시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예. 그런데 뇌물 분야를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할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틀이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 이론 모형입니다. 이건 제가 과거에 강연 때 한번 소개를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복습 차원에서 죄수의 딜레마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조금 복잡한데 이건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해요.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천천히 복습을 해볼 테니까 청취자분들께서도 편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완배와 김프로 두 공범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완배와 김프로가 저지른 죄는 실제 죄가 밝혀지면 5년형을 살게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완배와 김프로가 죄를 잘 숨겨서 잡히긴 잡혔는데 지금 이대로 재판에 가면 3년형밖에 안 살게 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당연히 자백을 받아서 이 두 사람을 더 감옥에 넣고 싶어 하겠죠.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완배와 김프로를 다른 방에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완배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완배야, 불어. 불면 내가 너를 무죄로 풀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이완배가 놀라서 아니 그러면 제 절친인 김프로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봤겠죠. 그러면 경찰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프로가 뭐가 중요해? 네가 더 중요하지. 네가 먼저 불면 너는 무죄로 풀어놔. 하지만 김프로는 사형을 시킬 거야. 그런데 너 잘 생각해봐라. 우리가 이 제안을 똑같이 김프로한테도 할 거다. 김프로가 만약에 너보다 먼저 불면 김프로는 무죄가 되고 너는 사형이야. 그러니까 빨리 불어. 이렇게 이제 양쪽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배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뭐냐면 멀리서 어떤 선택을 할지도 모르는 김프로가 둘 중에 하나 행동을 했을 때 완배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더 유리하냐, 요거를 재보는 겁니다. 근데 김프로는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이 두 가지밖에 없죠. 자백을 하거나 자백을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두 경우의 수를 놓고 완배는 자기의 행동을 유추를 해봅니다. 먼저 김프로가 자백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때 완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프로가 자백을 했는데 이완배도 동시에 자백을 하면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자백을 해버린 겁니다. 이러면 죄가 낱낱이 밝혀져서 둘 다 5년형을 살게 됩니다. 동시에 불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김프로가 자백을 했는데 이완배가 버티고 자백을 안 했어요. 이러면 이완배는 독박을 쓰는 겁니다. 김프로는 풀려나지만 이완배는 사형을 받게 됩니다. 이러면 이완배에게 선택지는 당연한 거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옥살이를 살아도 5년형을 살아야지
사형을 당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무조건 부는 게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김프로가 자백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완배는 무조건 자백을 해야 돼요. 반면에 이번엔 김프로가 자백을 안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완배가 홀로 자백을 하면 이번엔 김프로가 독박을 씁니다. 예, 김프로는 사형, 이완배는 무죄가 됩니다. 이건 뭐 신나는 거죠. 이완배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김프로가 자백을 안 했을 때 이완배도 같이 버티면 아무것도 새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초에 경찰이 밝혀낸 바에 따라서 딱 3년만 살고 나오게 됩니다. 더 이상 밝혀진 게 없으니까요. 예. 그러면 이 경우에도 이완배에게는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자백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안 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자백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자백을 하면 무죄, 안 하면 3년형을 살아야 됩니다. 이때도 3년 사는 것보다 무죄가 더 낫잖아요. 예, 김프로가 사형을 당하든 말든 상관없이요. 예. 이래서 이 모형에 따르면 이완배는 김프로가 자백을 하건 안 하건 무조건 자백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이건 김프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김프로도 완배가 자백을 하건 안 하건 자백을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 모형에 딱 두 사람을 가둬놓으면은 김프로도 이완배도 일제히 자기가 먼저 살겠다고 먼저 자백을 해버립니다. 동시에 불어버려요. 그래서 서로를 믿고 안 불었으면 3년만 살고 나와도 되는 이 공범자 이완배와 김프로는 슬프게도 죄수의 딜레마라는 모형에 갇힌 나머지 서로를 동시에 배신을 해요. 그래서 5년을 살고 나온다는 슬픈 우정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게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요 모델을 그대로 뇌물죄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김프로와 이완배가 경쟁자가 된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김용민의 브리핑에서 서초동 김반장과 경제의 속살을 없애고요. 광고가 줄어서 구조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서초동의 속살이라는 코너로 두 코너를 통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코너를 통합하다 보니까 출연자가 2명이 필요 없는 거죠. 1명을 자르는 겁니다. 김프로나 이완배 둘 중에 1명이 잘리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 결정권을 김용민 PD님이 갖고 있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요. 김용민 PD님이 뇌물을 좋아하신다는 소문이 났어요. 아니, 농담입니다, 당연히. 예. 가정이 그렇다는 거고요. 예. 이렇게 가정을 하고 새로 생긴 서초동의 속살 코너의 진행자가 과연 누가 될 것이냐. 1명을 쓰는데요. 요 모델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뇌물을 쓰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김프로도 그렇고 이완배도 그렇고요. 이러면 김프로가 새 게스트가 될 확률은 50%, 이완배가 서초동의 속살을 맡을 확률도 50%예요. 뇌물을 안 쓰면 이건 뭐 둘 다 기회가 공정한 겁니다. 그리고 뇌물을 동시에 썼다면요. 이것도 확률에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똑같이 썼으니까요. 여기에서는 복잡한 가정을 피하기 위해서 누가 누구보다 뇌물을 더 많이 쓰고 이런 복잡한 가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뇌물의 액수는 1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김프로, 이완배 둘이 동시에 뇌물 100만 원을 쓰면 확률에는 아무 변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두 사람은 50%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는 누군가 혼자만 뇌물을 쓰고 상대가 뇌물을 안 썼다는 경우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뇌물을 쓴 쪽이 게스트로 뽑힐 확률이 90%로 급격히 높아진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 말은 뇌물을 안 쓰면 게스트가 될 확률이 10%로 뚝 떨어진다는 거죠. 이건 이제 김용민 PD님이 워낙 뇌물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이라는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이런 게 생깁니다. 예. 자, 요까지 전제가 있고 요 상태에서 죄수의 딜레마 모형을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완배가 꼼꼼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완배는 이제 평소에 방송 욕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새로 생긴 서초동의 속살이라는 프로에서 김프로를 누르고 게스트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때 판단을 하는데 죄수의 딜레마 모형처럼 김프로가 뇌물을 줬을 때 혹은 안 줬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해보고 이완배가 어떻게 하는지 유리한지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 1번, 김프로가 뇌물을 줬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러면 이완배 입장에서 뇌물을 같이 주면 이완배가 게스트가 될 확률은 50%죠. 둘 다 뇌물을 줬으니까요. 그런데 김프로가 뇌물을 준 상황에서 이완배가 뇌물을 안 주면 이완배가 게스트가 될 확률은 10%로 뚝 떨어집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뇌물을 주는 게 유리합니다. 뇌물을 주면 50% 확률이라도 건지는데 뇌물을 안 주면 확률이 10%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이건 안 되죠. 무조건 주고 버텨야 됩니다. 그러면 2번, 김프로가 뇌물을 안 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완배가 뇌물을 주면 이완배가 당첨될 확률은 90%로 높아져요. 와, 신나는 거죠. 예, 김프로 확률은 이제 10%로 낮아집니다. 서초동의 속살은 이제 이완배의 것이 되는 거죠. 반면에 김프로가 뇌물을 안 줬을 때 완배도 나도 공정한 세상이 좋아 이러면서 뇌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둘 다 뇌물을 안 줬으니까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확률은 50대 50이 되는 거죠. 이때는 뭐 갑자기 제3자인 김수민이 등장해서 뇌물을 바쳐서 그 자리를 꿰찬다 뭐 이런 과정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이완배와 김프로만의 게임이라고 전제를 하고 보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이완배는 뇌물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당연히 줘야 됩니다. 김프로가 뇌물을 안 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완배가 뇌물을 주면 확률은 90%가 돼요. 안 주면 5대 5입니다. 당연히 뇌물을 주는 게 유리해지죠. 즉, 이 모형을 가정을 해보면은요, 이완배 입장에서는 김프로가 뇌물을 줄 때에도 뇌물을 주는 게 유리하고요. 김프로가 뇌물을 안 줄 때에도 뇌물을 주는 게 유리합니다. 어떤 상황을 가정해도 뇌물을 주는 게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이건 김프로도 반대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딱 해보면 김프로와 이완배는 무조건 동시에 뇌물을 줄 수 있는 최대 액수를 갖다 바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갖다 바치면은요, 결과는요, 애초에 둘이 공정한 경쟁을 약속하고 뇌물을 안 갖다 바쳤다면 50대 50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딜레마 모형에 갇혀서 둘 다 뇌물을 동시에 딱 갖다 바치면 여전히 결과는 50대 50입니다. 그냥 뇌물만 갖다 바쳤을 뿐이죠. 굉장히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돈만 사라진 거예요. 이래서 바로 이 모형을 죄수의 딜레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게임 모형에서도 김프로도 이완배도 뇌물을 주는 게 유리하다고 나오기 때문에 뇌물을 줬는데 두 사람 다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김용민 PD님만 만세를 부른 거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뇌물이라는 건 한 사회에서 판이 깔리기만 하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일단 어떤 사회에서 뇌물을 주면 나한테 기회가 더 많아져, 이런 의식만 퍼지잖아요. 모든 플레이어들이 너도 나도 뇌물을 바치는 게 유리한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모든 플레이어들이 너도 나도 뇌물을 바칩니다. 결과는 별로 달라지지 않죠. 다 뇌물을 바쳤으니까요. 뇌물 받는 것만 만세 부르는 상황인데 뇌물을 안 주면 불리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뇌물을 바칩니다. 문제는 이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개별 플레이어들한테 뇌물 쓰지 마세요, 이건 딜레마 상황입니다, 우리 공정하게 합시다, 다 뇌물 바쳐도 어차피 확률은 똑같아져요, 모두 다 뇌물을 안 바치는 게 제일 유리한 겁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개개인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맡겨놓잖아요. 김프로도 이완배도 그 누구도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뇌물을 주는 게 유리하게 나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딜레마 상황을 막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게임의 룰 전제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저 게임 모형을 뒤집으려면은요, 뇌물을 줘도 서초동의 속살을 차지할 확률이 변화가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뇌물이 무용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딱 박혀 있으면 뇌물은 전혀 경쟁적으로 확산되지 않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뇌물이 아주 작은 효과라도 발휘를 하면요, 죄수의 딜레마 상황은 진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들불처럼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사회를 잘 보시면은요, 뇌물이 너무 만연한 사회가 있고요, 정말로 깨끗한 사회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 사회가 잘 없습니다. 어중간한 세상이 별로 없어요. 깨끗한 나라는 정말 깨끗하고요, 지저분한 나라는 정말 지저분합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나라는 뇌물이 효과가 없다는 시그널을 정확하게 준 나라예요. 이러면 아예 뇌물이 안 퍼집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뇌물이 효과가 있다는 시그널 하나만 작게 딱 던져놓잖아요. 모든 플레이어들은 경쟁적으로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이래서 중간이 없는 거예요. 뇌물이라는 사회는요. 깨끗하거나 지저분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거하고 제일 비슷한 상황이 사교육 시장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요, 사교육을 정말로 없애고 공교육을 강화하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찌들린 입시경쟁 공부가 아니고 배려하고 소통하고 이런 걸 가르치고 싶죠. 많이 놀게 하고 싶죠. 이건 모든 부모의 꿈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장담합니다. 교육부가 백날 수백 가지 대책을 발표해 보십시오. 네, 사교육 시장을 깰 수가 없습니다. 어떤 대책을 내놔도요. 왜냐하면
이 사교육 시장이야말로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입니다. 대학이 이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인서울, 지방대, 전문대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더 좋은 평판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 입시제도 아무리 바꿔봐도요. 선발 전형 아무리 바꿔도요. 어떻게 뭔가 방법을 강구를 해봐도 사교육 시장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1등, 2등, 3등, 4등, 5등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러면 누군가가 와서 속삭입니다. 야, 나한테 돈 내고 배워. 내가 비법이 있어. 나한테 배우면 4등을 3등으로 만들어주고 3등을 2등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이 속삭임이 퍼지는 순간 모든 학부모들은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빠집니다. 물론 모든 학부모들이 다 같이 사교육을 안 시키면 좋겠죠. 그런데 대학 서열이 있는 상태에서는요. 학부모 개개인에게 맡겨놓으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내 이웃이 사교육을 하는 상황에서 혹은 내 이웃이 사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도 나는 사교육을 시키는 게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부모들이 일제히 사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다 사교육을 시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학교 다음에 학원을 가요. 이러면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모두 다 사교육을 안 시킬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1등 학교 가는 겁니다. 사교육 시장만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죠. 제가 교육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 강연을 하면 항상 듣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 기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나만 안 시키면 어떡합니까? 우리 애만 도태되잖아요. 이런 하소연을 하세요. 이게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걸 깨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뇌물 상황하고 똑같은 겁니다. 뇌물을 줘도 서초동의 속사를 차지할 확률에 변화가 없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즉 사교육을 시켜도 성적 향상에 혹은 더 나은 등급의 대학을 가는데 유리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방법이 뭐밖에 없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학 서열화를 없애야 됩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인서울, 지방대 이렇게 등급을 놔두고 어떤 정책을 펼쳐도요. 사교육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일한 방법은 사학 비중이 80%가 넘는 이 비정상적인 대학 구조를 바꾸고요. 대학을 공교육화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대학의 이름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번호를 붙여야 돼요. 뭐 명문대, 인서울 이런 게 아니고 1번부터 150번까지 대학을 평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저는 이 딜레마 상황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2시에 발표가 되죠. 이재용 선거 공판이요. 어떤 결과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방송을 들었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정도의 낮은 형량 혹은 무죄나 집행유예 이렇다면 한국 사회가 너무 뒤로 후퇴하는 겁니다. 뇌물을 주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는 전제를 뒤집지 못한 거예요. 이러면 죄수의 딜레마 모형의 판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좋고 청렴한 대통령이 있으니까 고위공직사회에서 받는 천박한 뇌물이 순간적으로는 사라지겠죠. 그런데 사회 곳곳에 만연한 뇌물 문화는 어떻게 할 겁니까? 뇌물 문화 자체는 뒤집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재용이 풀려난다면 뇌물을 준 사람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확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그러겠죠. 재벌들은 그러는 겁니다. 인생은 이재용처럼 살아야 돼. 반칙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저 작은 돈으로 말 몇 마리 사주고 300조 원에 이르는 거대한 삼성그룹을 지배할 수 있어. 이런 의식이 확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인들도 너도 나도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뇌물을 갖다 바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예. 만에 하나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면요. 저는 재판을 잘 모르지만 2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총력을 다해서 2심에 모든 걸 걸고 싸워야 합니다. 만약에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더라도 2심에서 뒤집어지지 않도록 또 한 번 모든 걸 걸고 싸워야 됩니다. 만약에 5년 정도 어중간한 형이 나왔다면 역시 2심에서 제대로 된 징벌을 할 수 있도록 또 모든 걸 걸고 싸워야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던 우리 시민사회에게는, 우리 민주시민들에게는 2심이라는 새로운 전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권하고 유착해서 수백조 원대의 삼성그룹을 공짜로 삼키려고 했던 이 파렴치한 뇌물 제공범에게 단호하게 단죄를 해서요.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뒤집어 엎고 사회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 계기를 이제부터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낮 어떤 결과가 나올지 초조해집니다. 그렇습니다.